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 손님은 최근에 연어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에서 당당히 1심에서 승소를 하고 돌아온 박상영 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짤막하게 시를 써봤어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예. 거짓의 안개가 아무리 짙은들 어찌 진실의 태양을 가릴 수 있겠는가. 예. 날조된 연어 술잔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온갖 모함과 억울함이 온몸을 옥죄던 고통의 시간들. 마침내 국민참여재판의 문이 열리고 검은 거짓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고난을 견디는 박상영 검사의 진실만이 홀로 푸르게 빛나도다. 너무 제가 과분한 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예. 아마 이화영이 이제 요구해서 저기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자기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신의 한 수라고 이제 생각해서 네. 그 재판을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악수가 됐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근거가 있었던 게요. 사실 이런 사건, 이런 사이즈 정도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건이고 그 자료 자체가 굉장히 선별적으로 제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진행 자체도 굉장히 어떤 오호 정보나 거짓된 정보가 배심원단에게 이렇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거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주 동안 보통 사람들이 12시 자정까지 매일같이 재판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는 새벽 3시에 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재판장의 어떤 의중이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충분히 영향받고 제대로 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고 둘 다 무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예. 물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죠. 예. 그렇게 7대 0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법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은 허위다,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있고 아주 더 제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 아주 열악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비추어서는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심에 가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이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죠.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이 누구죠? 이화영이 이제 국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회유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한 뒤에 그거를 서울 고검에 이제 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상영 검사는 사실은 제대로 질문도 안 했다며요. 박 검사한테는. 그 애초에 2025년 9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 전에 이게 2024년 4월경에 처음에 불거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씨가 1년 반 이상 재판을 하는 와중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재판의 1심 마지막 날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이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잠잠했어요. 왜? 총선 전에 이 얘기를 했다가 혹시 당선 무효될까봐. 그러다가 총선이 됐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이 내용은 100%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해서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실상의 이제 검찰로서의 커리어가 끝나고 계속 그것을 이제 조작 검사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됐던 건데요.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검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 씨 재판에서 또 이것이 논의가 됐는데 모두 다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엄이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고 정성호 장관이 들어오니까 은밀하게 교도관들에게 그러니까 교정에게 시켜서 그 내부 조사를 하게 하는데요. 그 조사위원회 당연히 제가 포함되지 저를 조사하지 않았고요. 설주한 변호사도 조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도관들만 몇 명 조사를 하고 재소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좀 황당하게도 봉지욱 기자라는 사람을 조사 대상에 넣어놓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연어 술 파티라는 단어 자체도 그 법무부에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예. 거기서 만들어낸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회자가 됐는데요. 그걸 공식 문건에 딱 적어놓은 것은 법무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연어술 파티가 2023년 5월 17일 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대검에 수사를 하고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해서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라는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9개월 동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쌍방울 임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했지만 다 기각이 되고 저에 대해서는 끝끝내 도대체 병가리를 한 건지 그것을 어떻게 이동을 했다는 건지 거기서 뜯어서 냄새가 났다는 건지 안 났다는 건지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끝끝내 안 하다가 대검에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술이 반입됐고 박상용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올렸지만 그 대검 감찰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의해서 그 내용은 징계 청구서에서도 빠지죠. 빠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 수사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권창형 특검에서 특검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의해서 피의자가 되고 출국이 금지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되고 정성호 장관은 제가 이후에 그 국정조사에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또 국정조사도 발족이 되죠. 네. 국정조사에 있어서 제가 이 증언 거부를 하고 그쵸. 이것에 따라서 특검이 발족되고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 이유로 해서 제가 선서 거부를 하자 그걸 이유로 보복성으로 저를 직무정지를 하고 그쵸. 이후에 징계 청구가 됐는데 정직 2개월로 되면서 연어술 파티 분이 빠지게 되니까 그쵸. 이후에 징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국민참여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가서 한 건데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주 선별적으로 무죄에 유리한 이화영 씨한테 유리한 자료만 사실은 제출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오정보나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노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3으로 이것은 허위다. 예, 술이 들어간 적이 없고 이화영 씨 위증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약간 좌파 성향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법무부 정성호 장관을 막 공개하는 게 공격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고검 인권 TF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술이 반입됐다고 했는데 왜 그거를 판사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했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그건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원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문서 송부 촉탁을 하면요. 그것을 사실 주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자기네들 그 특별 점검팀 조사라고 해서 그것을 이미 서울고검에 다 넘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이화영 씨의 진술 그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래는 서울고검이랑 적어도 상의를 하든지 주지 않든지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쏙 빼서 재판부에 준 거죠. 그거를 그 법무부 것만 자기가 사실은 지금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쑥 준 겁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조사받은 내용,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화영 씨가 진술한 내용, 그리고 그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게 기각된 내용.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화영 씨가
그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신빙성이 있다는 그 자료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걸로 입증이 됐다. 네네. 라고 해서 그 결과만 배심원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사 과정이 전체가 있었으면 그 자료 전체가 배심원들한테 제공이 되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내용 전체가 보안이기 때문에 제공이 안 된 채로 별도의 증거 수집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적으로 돼야지 거기에서 사실 유리한 자료만, 이화영 씨한테 유리한 무죄에 근거될 자료만 사실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인들이 이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변호인들은 추가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 달라고 해서 서울고검은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소위 말하는 거짓말 탐지기 그 자료에서 이화영 씨가 그 신빙성이 있다, 이화영 씨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자료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성호 장관 공격하고 마치 검찰이랑 다 짜서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런 식의 문서가 제출된 것은 너무나도 잘못돼 있고, 이거는 오히려 그 재판 진행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와서 결과론적으로 누군가 한 명에게 어떤 문책을 해야 되니 그런 식으로 문책을 하는 거고, 지금 그게 제가 느끼로는,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뭐 그 민주당 내에 어떤 개파 간의 갈등,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두고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 갈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화영 씨를 변론하는 쪽은 상당히 그 보안 수사권에 있어서는 아주 뭐 절대로 검찰에서 주면 안 된다는 입장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어떤 정성호 장관을 이걸 통해서 또 공격하는.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공격이고요. 실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해서 그게 실제로 이제 이 뭐 형사 재판이나 이런 데서 그 뭐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 이게 나중에 재판할 때 뭐 크게 영향을 줘요? 궁금하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명칭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전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죠? 공식적인 용어는 심리 생리 검사입니다. 심리 생리 검사라는 건 어떤 것이냐?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하는 심리적인 요건에 의해서 생리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그 현상을 어떤 과학적인 장비로 측정해서 이 사람이 참말을 할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이 말을 할 때는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런 것을 측정해서 이거는 거짓말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폴리그래프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것이 뭐 외부에 공개도 안 됐어야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말을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신체 반응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화영 씨는 이미 너무나도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한 3년이나 지속이 됐고, 그쵸. 그리고 그 말을 이미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거짓말을 숱하게 했던 사람이 3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갑자기 땀이 나고 심장이 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은 원래 폴리그래프를 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다른 사건 같았으면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이거는 폴리그래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만 유독 하게 됐고, 심지어는 저한테도 서울고검이 하라고 해서 저는 동의서까지 썼었습니다. 예, 그런데 안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서 이화영 씨가 하라고 한 것과 굉장히 다르게 김성태, 박상웅이라든지 그런 다른 쌍방울에 대해서는 조사는 한참 전에 하고 폴리그래프는 굉장히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시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진행이 됐고 과학적으로 전혀 폴리그래프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유죄의 증거 능력 자체가 없고요. 그렇죠. 예, 유죄의 증거 우리 법상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기계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것들이 묻 대중에게 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서는 폴리그래프를 했는지 여부, 실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예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런데 자체를. 예.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언론 플레이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고검은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어겼어요. 다 어기고 무조건 언론 플레이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술이 들어갔다는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오로지 거짓말 탐지기 하나에 매달린 겁니다. 근데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면은 수사 뭐하러 해요? 거짓말 탐지기로 다 해버리지. 그렇죠. 수사를 뭐하게? 수사로 검찰이 네. 뭐 있고 경찰이 왜 거짓말 있습니까? 탐지기를 해서 다 하면 되는 거지. 국가 거짓말 탐지기 센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뭐 했는지 맞는지 뭘 걱정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 탐지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앵커님 숱한 헐리우드 영화, 드라마,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문제가 된 영화나 법정 드라마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어요. 없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안 하는 짓을 지금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법제도가 무너져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게요. 절대로 검찰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어떤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중요한 수사를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사실 황당하고 솔직히 깜짝 놀랐고 국민들이 거짓말 탐지기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솔직히 걱정이 돼요. 서울고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성해야 되고 정말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인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아까 이화영 진술 100% 맞을 걸로 뭐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엄청 이 연어 술 파티 사건을 펌핑을 했어요. 그럼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뭐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이다.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법무부하고 이제 고법도 그렇고 어찌 보면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명예를 훼손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대응 안 할 겁니까? 이거? 아니 저는 법적으로 당연히 대응할 마음이 있고요. 저는 그 전에 지금 저 정성호 장관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찰이 과거 했던 것들 반성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검찰이 예전에 뭐 판결 내렸던 것도 다 재심해가지고 다 바로잡아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만든 게 뭐 인권 침해 점검 TF,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온갖 인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무 검찰이 권력의 요구,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저는 그때 수사팀 평검사였는데 그 평검사를 거의 사회적으로 말살시키고 희생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건을 없애려고 하고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거야말로 일종의 뭐 인혁당 사건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인권 존중 무슨 미래위원회인가? 거기 1호 사건으로 이번에 박상영 검사가 억울하게 당한 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호 사건으로.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법적 조치 당연히 제가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했었던 일에 따르면 이거야말로 법무 검찰에 의한 굉장한 국가폭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법치도 파괴하려고 그랬고 권력자에도 아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권력자의 그 죄 자체를 없애려고 했고요. 오히려 인혁당 사건 같은 거는 뭐 그때 권력자랑 큰 관련이 없었어요. 권력자랑. 이거는 권력자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성호 장관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지금 부당하게 내려진 이 직무정지 같은 거 그거 빨리 해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도 무슨 무기한 직무정지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기한이라는 단서가 붙은 직무정지는 처음 봐요. 별도 발령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한이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어떤 조작의 어떤 빌미가 되는 수단인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지금 거기서 연어 술 파티를 또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특검에서도 하고. 특검에서도 하고요. 정말. 근데 그거를 지금 재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국민참여재판이 나오고 경찰 수사가 나오고 검찰 수사가 나오고 저 검찰위원회가 나오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거에서도 빠졌는데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어 술 파티가 이화영이 이제 7년 8개월 실형받은 그 과정에서 이걸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다 제쳐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 술을 먹으셨다는 사실 자체도 믿기 어렵지만 이화영의 경력을 봤을 때 그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그치. 그 사람이 그걸 먹었다고 진술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진술에 영향받다고
볼 보기 수 어렵다. 없다. 그거를 수원고검에서 판결했고 그 다음에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으로 있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국정조사했죠. 뭐 탄핵도 발의됐죠.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했죠. 그다음에 뭐 특검 안도 발의됐죠. 그다음에 저 특검 수사도 지금 하고 있죠. 뭐 징계도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저 서울고검에서 9개월 동안 수사도 했죠. 그런데 이제 미래위원회에서 또 한다고요? 또 거기다가 검사들을 다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제는 아예 조사단에 예전에는 조사단에 어떤 외부 위원들도 넣고 그다음에 그것은 일단 대검에서 하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대검에서 하면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아예 법무부 검찰과장을 거기 조사단장으로 앉혀요. 전 이런 조사단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성호 장관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에 대한 부당한 직무 정지 이제 해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조작을 하려는 시도인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라는 이런 괴상하고도 전혀 지금까지 전례 없던 위원회 빨리 중단하셔야 된다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해체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안 되면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거고 그와 관련된 직원이나 검사들에게도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이제 민주당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봐요. 이 연어술 파티를 가지고 이른바 이제 조작 기소 특검에 밑자락을 깔은 거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빨리 발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솝 우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나귀가 그 등짐으로 이제 소금을 지고 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요. 그래서 가벼워졌어요, 짐이. 소금이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솜을 지고 가는데 솜은 너무 가볍잖아. 근데 그 가벼운 것도 더 좀 가벼워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에 빠졌어, 일부러. 근데 이번에 솜이 물을 먹어가지고 무거워졌어요. 저는 이번에 그 연어술 파티 가지고 이제 민주당 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하여 이 있지도 않은 걸 이제 약간 기획성으로 허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이 작업을 친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아니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배심원 7명 중에 3명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미국하고 경기를 했는데 4대3으로 졌어. 그러면 이것도 승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려워. 한 뭐 10대 0으로 지면 몰라도. 아,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거? 그거 정말 국민들을 또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 배심제는 뭐 배심제에 대해서 뭐 미국은 만장일치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무죄다. 유죄가 났지만 실질적인 무죄다. 뭐 정말 솔직히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아니 실질적인 무죄는 뭐예요 이게? 판사가 아니 그게 이게 그 유명한 정신 승리고 그것 자체도 조작입니다. 서영교 조작기소 특위위원장 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의 발언이에요. 실질은 무죄이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거다. 아니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지 더 형량이 늘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축구를 비유하셨고 지금도 월드컵 기간인데요. 우리가 뭐 지금 저기 멕시코한테 졌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은 승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승점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모든 거를 그러면 실질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뭐 그것은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4대3이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했다.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 그 지금 한 표 한 표에 다 합리적 의심을 고려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런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헌재에서 뭐 5대4로 갈린다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뭐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까는 달라진다든지. 그리고 지금 형사 재판도 3명이 지금 합의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대1로 갈리면은 이게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논리로 하면은 뭐 합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냥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3대 0이 돼야 되는 거야. 예, 예.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제도랑 미국 제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제도랑 미국 제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참심이라는 제도를 같이 포함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참심이라는 제도는 여러 명이 어떤 그렇게 뭐 5대4 뭐 3대2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예. 참심 예. 제도고요. 예. 미국식 법 제도는 어떤 판단을 하던 전부 다 만장일치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제도를 하고 그리고 뭐 재판장이 그거를 따르든지 따르지 않던지 네.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배심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 벌딕트가 나왔는데 재판장이 그거와 반하게 선고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제도와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리하게 떼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 전혀 법적으로나 뭐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연어술 파티 조작해서 속였으면 됐지. 이제 와서 이걸로 또 속이려고 한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대로 판사가 따라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제 형량 같은 것만 이제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령 이제 4대 3으로 나왔더라도 이번에 1심 판사가 네. 내가 보기에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쪽이 다 의견을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약간 뭐랄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배심원단 모집할 때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이 이제 네. 국회의원 선거 때나 대선 때나 보면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연어술 파티 네. 사건 자체가 사실 정치적 사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예. 예를 들어 뭐 살인범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게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배심원제를 이화영 쪽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이제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원 지역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배심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네네. 그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2주 동안 하루에 거의 아침부터 자정까지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럴 수 있는 국민이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있는 배심원들이 뭐 어떻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아주 평균의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역을 뭐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특정 어떤 성향의 사람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씩 하면 안 되죠. 열흘씩 하고 그다음에 12시까지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안 되죠. 새벽 3시에 평결하고. 네. 아니요. 저희 지금 조사할 때도 9시 이후에는 조사를 못 하게 해요. 네. 그리고 새벽 3시에 만약에 자백 받는다? 그러면은 자백의 임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예, 그리고 저 같은 십수년간 법조인을 한 사람도 자정까지 매일 재판을 한다? 아니 그러면은 그 증언하는 사람을 제가 뭐 그 사람의 증언에 집중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한 다음에 새벽 3시에 불러가지고 야 빨리 판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의 의견이나 어떤 잘못된 의견 또는 재판장의 의견에 확 따라가 버리게 돼요. 그쵸. 저는 앞에 무슨 7대 0이 나온 그런 뭐 무죄가 선고되고 뭐 공소기각이 생겨된 그 부분은 저는 그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재심 재판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아예 배심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저녁에는 배심 평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전에 끝내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요일 날은 끝나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정도까지 이거를 관여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배심원이 만약에 심리하는 도중에 졸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평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의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정까지 사람을 사실 혹사시킨 다음에 새벽 3시에 평결하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배심원들이 무슨 인질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뭐 슈퍼맨입니까? 그렇죠. 아니 보통 사람들에 대해 하자고 하면서 법조인도 그
거기에 놓이면 그거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사건에 한해서 배심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심 재판을 꼭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건은 한 달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달은 해서 한 오후 5시가 되면 배심원들이 다 집에 가고 그다음에 아주 맑은 정신에서 모든 증인들을 예. 보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도 어떤 거는 오고 어떤 거는 안 오고 이게 아니라 모든 자료가 다 오고 그다음에 어떤 거기서 변호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재판장이 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어려워요. 정치자금법 위반 앵커님 아세요? 예. 직권남용 아세요? 예. 근데 갑자기 불러다 놓고 무슨 뭐 강제 공부시키듯이 예. 이거 안 하면 집에 못 가. 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오히려 살인 사건 같은 건 살인했냐 안 했냐.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너무 심플하죠.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판단해라. 원래는 배심 재판을 이런 식으로 아주 빡빡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고 증인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사실 이전에 작년 12월에 원래 재심 재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쵸. 예, 기피 신청을 하고 그 검사들 아직도 징계 감찰 중에 있습니다. 야. 예,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재판장이 지금 그대로 했고 그 재판장은 심지어 이번에 그 전에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 직권 남용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배심원들이 7대0 무죄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었어. 본인이 판사가 공소 기각을 그렇죠. 공소권 남용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법리로 공소권을 남용이라고 해서 공소를 기각하고 이화영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떤 굉장히 열악한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이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이 연호 술파티 사건 위증 사건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의 이런 거는 거짓이고 선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법조 전문 기자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공소 취소 특검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공소 취소 문제는 이들에게 특히 대통령에게 사활적 이익이다. 그러니까 바이탈 인터레스트다.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사회고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이뤄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대통령 오늘도 리얼미터 조사 나왔지만 긍부정이 바뀌었습니다. 데드크로스 됐고. 그런데 이거를 진짜 밀어붙일까요? 근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은 계속 밀고 가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검사로서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추측컨대 무서운 것은 이화영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정진상, 뭐 김용, 뭐 김만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상 재판에 있어서도 항소 포기로 인해서 부자가 됐지. 그 재산적 이익도 그렇고 갑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어떤 형을 선고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은 닫혔습니다. 입이 닫혔어요. 그 사건은 아마 지금도 느긋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공소 취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차피 입이 닫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입을 연들 이익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절대 입 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 자백하지 않으면 5년 후에 재판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재판 받는 것 그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이화영 씨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화영 씨 지금 계속 거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다 이번에 이제 4개월 형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 검사로서 제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걸 재판을 그대로 둔다. 이화영 씨는 100% 자백합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재판을 한다. 이제 보고했다. 다시. 내가 보고했었는데 또 약간 정신이 그때 이상해졌었다. 이렇게 하겠네. 100% 자백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씨한테는 지금 남은 게
결국에는 그 100억 뇌물을 다 본인이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쵸. 나누느냐의 문제밖에 안 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면 지금 풀려나지 못하면 그 부분은 100% 자백합니다. 네. 근데 그 자백을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까지 계속 이화영 씨가 못 풀려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28년 총선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임기 내에 본인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중간에도 언제든지 얘기할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일부는 막 얘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뀔 거다. 예,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하지만 공소 취소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이화영의 사면입니다. 이화영의 사면이 지금 나와야 대통령께서는 재판은 나중에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발 뻗고 자겠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제가 좀 굉장히 우려하는 바지만 송병훈 지금 재판장이 계속해서 공소 기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배심원이 실체를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소 기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성태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했거든요. 이화영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또 이화영을 사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겨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송 판사 예. 그분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배심원단이 7대 0으로 네. 이른바 공소 기각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검찰에. 근데 왜 판사는 거꾸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소권 남용이라는 법리는 소송 조건에 해당하는 거라 완벽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심원의 판단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 판사가 원래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효가 도과됐다든지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있지만 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뭐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논리가 왜 예를 들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직권남용이 북한에 뭐 묘목을 보내고 수해 예방 방지용으로 묘목을 보내고 밀가루를 보내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밀가루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안부수 씨가 거의 횡령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묘목을 보내는 것이 묘목이 전부 다 아주 고급 정원수 묘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해 방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고 없죠. 그 내용을 밑에 공무원들이 다 보고해서 이화영 씨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라고 지시했거든요.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안부수 씨는 단 한 번도 대북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그 경기도에서는 전부 다 모든 사업을 안부수 씨한테 밀어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실무자였던 평화 그 국장은 이미 이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논리는 뭐냐면 왜 그때 이화영 씨까지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쪼개기 기소를 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근데 쪼개기 기소를 문제 삼아 가지고 아니 그거는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구속 기간도 있고 증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검찰 내부에 인력 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축구하는데 갑자기 심판이 골이 들어갔는데 노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왜 노골입니까 했더니 야, 너 여기서도 슛 쏠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 그렇지. 쪼개기 슛을 해? 쪼개기 슛하면 안 되지. 저쪽에서 슛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까이 와서 슛을 했어. 아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옵사이드나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위수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판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지.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 판단에 있어서 나는 검찰이 잘못한 거니까 나는 판단 안 할래. 이러면서 실체 판단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린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해당 송판사 대상으로 법외국제 이런 걸로 고발 못 하나요? 저는 뭐 오히려 고발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런 고발을 해야 되겠네, 이루어지면 안 되는. 물론 그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뭐 쉽사리 뭐 이게 법 왜곡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좀 의도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이후에 이화영 씨의 제3자 뇌물죄까지 공소 기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에는 이화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탈 이익은 이화영의 사면이거든요. 그렇죠. 이화영의 사면을 그 내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저는 그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배심원 이제 4대3으로 예. 연어술 파티 이게 이제 그 깨져버렸잖아요. 네. 논리적 근거가.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1심에 계류적인 게 네. 이화영 씨하고 이제 공범으로 돼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 북한에 맞습니다. 800만 달러 송금한 거. 네네. 그러면 뭐 민주당은 뭐 이 판사가 공소 기각한 거 뭐 이런 거가 뭐 자기들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본질은 이거다. 중요한 건 연어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연어 술 파티 의혹 이거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난 게 큰 타격 아니에요? 재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연결되는 게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나 보고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북한에 800만 불을 보냈다라는 예.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백이 허위다. 그러면 왜 허위 자백을 했느냐? 그것은 연어 술 파티로 인한 회유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 기소의 핵심은 결국엔 회유고 그 회유의 핵심은 연어 술 파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조작 기소가 돼야 술인데. 그렇죠. 조작 기소가 돼야 그리고 뭐 공소 취소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뭐 지금 위원회를 하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논리가 다 깨져버렸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를 다시 와서 뭐 이제 와가지고는 뭐 다른 논리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진술 세미나가 나온다든지. 근데 진술 세미나든 뭐 형량거래든 뭐든 제 9개월 동안 수사받은 것의 결과로 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봐야는 또 무슨 빵, 뭐 커피, 뭐 햄버거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거 알지도 못하고 꼬마김밥 이런 건데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이화영 씨가 자백했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죄가 나거나 공소기각이 난 사건, 그거 국민들이 모른다고 지금 또 속이는 건데요. 그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관련이 없죠. 다른 사건이 무죄 나고 공소기각이 났다고 해서 이 사건을 공소 취소를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죄 나고 공소기각 났으면 이것도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같은 논리로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제 한동훈 의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공소 이제 취소를 위한 특검을 한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되고 정당 지지율도 역전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정말 밀어붙이면 정말 완전히 지지율이 폭락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을 빼지 않고 여전히 끌고 가는 걸 보면 뭔가 그 집단 사고에 좀 갇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정치공학적으로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그 이화영 씨의 사면 그쪽에 대통령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시고 절박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 순방 갔을 때 이코노미스트인가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직 대통령 뭐 탄핵이나 형사처벌 이런 거 관련된 이제 질문 받고 본인도 희생양이 갈 가능성이 pretty high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게 어떤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급하시고 좀 절박하다는 느낌은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를 꺾고 김민석이 되면 아마 총대를 메고 이 공소취소 특검을 당대표로서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정치 분석가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당대표가 돼도 아마 이거 못 밀어붙일 거다. 첫 번째, 지금 선거가 많이 안 남았다고 하지만요. 지금 2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가. 그러면 공소취소 특검을 해서 뭐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버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비추어 볼 때도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할 건가 하나 하고 두 번째, 그거와 별개로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차기 대권의 꿈을 꾸는 건데 네. 차기 대권에 응할 사람들이 이런 지우기에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앞장선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60% 이상의 국민이 이걸 반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거를 계속 밀고 가는 거. 이게 정말 사활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외에는. 좀 설명이 어려운 그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어떤 사활적 이익이라는 그 임찬종 기자님의 표현이 뭐 상당히 좀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배심원단 뽑아가지고 이제 한 열흘 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땠어요? 이제 우리 박검사는 이제 재판에 계속 나갔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영향을 줄까봐 사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다른 증인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증인을 서기 전까지는 사실 보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배심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까 봐서 사실 방송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도 안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뭐 SNS 쓴다든지 그걸 아주 지극히 제한했었습니다. 억제하고요. 안 했었습니다. 삼각적 계속. 그런데 제가 이제 증인을 나가 보니까 이게 너무 제가 배우고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알고 있는 배심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운영하거나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심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무리하게 육체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는 거. 그 부분도 당연히 문제고 전세 개정 입법례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그거는 재판을 운영한 그 판사의 책임인 거예요? 아니면 이 검찰 쪽의 책임인 거죠? 배심원단 운영은? 배심원단 운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못 하고 있고. 우리 법 자체 규정이 없나요? 예. 법 자체가 지금 공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모두 판사의 소송지혜에 맡기고 있는데 판사가 또 그렇게 소송지혜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소송지혜를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면 배심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배심 재판을 원하더라도 판사가 이것이 배심 재판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회부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송병훈 재판관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진행 자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그 진행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원래 그 증인의 말을 판단할 때는 증인의 그냥 음성만 듣는다고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심원은 검찰 측 뒤에 있고요. 제가 중간에 그 증인은 앉아 있고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배심원을 이렇게 등지고 답변을 하게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배심원은 변호인이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증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아니 배심 재판을 하라면서 증인 얼굴을 못 보게 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을 어떻게든 볼 수 있게 하려고 이거를 뒤로 이렇게 계속 미루고 이거는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증인 신문 자체가 어긋난다. 미국 재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판장 옆에 증인석이 있죠. 그렇죠. 증인석이 있고 배심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배심원은 이쪽에 있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이렇게 있죠. 영화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심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봐야 돼. 증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배심원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하고 눈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눈빛이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어떤 흥분하는지 흥분하지 않는지 목소리로만 왜 그거를 거짓말 탐지기는 그렇게까지 신듯한지 모시듯 하면서 배심 재판을 하면서 배심원들한테 그 얼굴을 보게는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 진행도 굉장히 편파적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재판 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이제 4대3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기적이네, 기적. 그리고 나서 또 변호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거짓 정보를 막 얘기를 해요. 변호인들이?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었던 증언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도 기존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야 이 내용을 잘 아니까 그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교도관이라든지 일반 증인들은 변호사들은 다 법률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게 거짓 정보로 유도 신문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재판 다 제지를 해야 됩니다. 재판 몇 번 방청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변호사가 유도 신문 하듯이 증인 신문하고 그러면 보통의 판사들은 제지하고 호통을 치던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 법관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다라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배심원들은 굉장히 무지렁이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속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떤 오정보,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심 재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증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게 제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굉장히 편파적으로 진행이 됐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배심원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심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술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저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법정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찔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래 왜 어떤 그냥 통상적인 재판장이었으면 절대 이런 식의 국민참여 재판을 안 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공소기각을 이미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편파적인 진행으로 기피 신청까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재판부를 어떻게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후에 만약에 이화영 씨 대북 송금 재판에 있어서 또 공소기각을 해서 이화영 씨 사면의 발판을 마련해 주거나 어떤 특검의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재판을 남용해서 어떤 정치에 개입하거나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성태에 있어서 이미 공소기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실체 판단을 안 하고 공소기각을 해버린다. 아마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공소 취소보다도 더 나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배심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연호술 파티 있었다는 그 현장을 직접 갔었다면서요? 저도 그거는 참여는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아쉬웠던 점이요. 만약에 현장 검증을 하려면 원래 현장 검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현장 검증은 어때요? 살인자들이라든지 그런 피의자들이 실제 그 막네킹이나 이런 걸 두고 거기에 졸라보거나 재현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에 있어서 술이 들어갔다는 게 지금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8분 안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수원지법 아예 앞에 있는 마트에서 술을 사서 병가리를 하고 이걸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해보고 그다음에 그 좁은 장소에 가서 뚜껑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나는지 그다음에 여기 교도관 속에 앉아도 보고 거기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해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갔나요? 그냥 그 장소만 보고 온 거예요. 물론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해요? 그게 그렇게 명확한다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그 다음에 서울고검, 그 다음에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왜 그걸 안 해봅니까? 왜 저를 조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놓고는 거짓말 탐지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거짓말 탐지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야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는 질문사항이 확정이 되고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조사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뭔가
불리할 것 같은 정보는 일부러 수집하지 않고 일부러 재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고 배심원들 아주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고 얼굴 못 보게 하고 예? 새벽 3시에 판결하라고 하고 이상한 정보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배심 재판 계속 되는 것은 국민의 어떤 배심원들의 판단을 굉장히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실체관계도 굉장히 왜곡하게 되고요. 사법을 스포츠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미국의 제도는 뭐 플리바게닝도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뭐 민사와 형사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있어서 배심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법이 스포츠화된다. 이런 그렇죠. 비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스포츠는 차라리 룰이라도 공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포츠화는 스포츠화대로 되면서 동시에 룰도 하나도 공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제에 굉장히 제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겠다. 적어도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지금 이 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 판사한테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제가 예전에 그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를 할 때 얘기한 적이 있었더니 일본 판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은 새벽 3시에 판결을 할 때도 있다 했더니 그건 야만적이다. 야만적이죠. 아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지금 이것을 도입했는데 일본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지금 일본 판사한테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실체관계를 가르고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할 거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왜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분노합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의 불공정. 그렇습니다. 예. 민의를 드러낼 거면 그 민의를 정확하게 드러내달라는 거죠. 지금 이 재판 배심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엔 민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드러내야지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이 판결을 끌고 가거나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에 알게 됐고 제가 재판을 갔다 와서는 그런 점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재판에 계속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를 추가로 증인신문 해달라는 어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기각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왜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다. 나를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좀 배심원들께서 고려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데 저는 SNS를 통해서라도 박성용 검사한테 뭐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분명히 유감을 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의 연호술판 진술은 100%가 진실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네. 또 국기문란 사건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도 했고 검찰의 태도로 봐서 조직적 방조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거친 언사로 쉽게 말하면 검찰의 수사 자체를 완전 폄훼해버렸거든요. 대통령이. 저한테 그 말씀도 하셨어요. 예. 살인, 납치, 강도보다 더 나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 SNS에 자주 의견을 올리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침묵시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여당을 통해 갖고 이제 공소주치서 특검은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고 이번 재판 결과 자체도 실질은 무죄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근데 뭐 정성호 장관이나 이제 법무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박상현 검사가 이제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대응할 일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그래도 어떤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좀 불리하고 불쾌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공소 취소를 하라는 것을 중단해라. 예. 나 재판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저 그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하신 말씀 듣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많이 예. 좀 잃었어요. 왜 잃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휘하는 뭐 수사본부라든지 맞아. 네. 뭐 검찰이나든지 경찰에 이걸 맡기면 나도 편할 것 같고 그게 원래 맞는 건데 예. 국회가 하는 공정한 특검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중립적인 특검. 예. 그리고 간단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다. 예.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 첫째,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고 문제가 없으면 둔다? 왜 그걸 본인이 결정합니까? 그렇죠. 그거 재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부가 결정하면 그러니까 되죠. 재판 받으면 다 결론이 나죠. 재판부가 지금 그거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재판받고 있는 모든 사건 그렇게 해야겠네요. 모든 사건을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둬야죠. 왜 어떤 사람은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온 나라가 동원해가지고 뭐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그것을 공소 취소하거나 공소 취소하지 않는 옵션이 마치 그 아주 정상적인 옵션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고 모든 국민은 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재판을 받아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아주 간단하다. 그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나의 지휘를 받는 경찰, 검찰?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있었던 검찰, 경찰의 수사는 모두 대통령의 지휘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부적절한 발언이죠. 엄청나게 부적절하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초대형 국정농단 자백하신 겁니까? 그렇죠. 정말 아주 아주 부적절하고 아니 법무부 장관마저 구체적인 사건의 총장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애초에 장관 자체 못하고요. 대통령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그것이 아예 뭐 완전히 금지된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특검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아니 그러면 국회가 내세우는 특검이 그렇게 공정하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야당이 추천하는 그 특검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못 받죠. 그렇게는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거는 못 받습니까? 이번에 올림픽공원에 그 우리 2030 세대 투표 절차 불공정성 요거 시위하는 것도 지금 특검이 그 겉돌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검 추천을 당연히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이번에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하면 안 되나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국회가 본인과 굉장히 유리돼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유체 이탈 화법을 하면서 그 국민들에 대해서 또 속이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왜 정면 돌파 원래 하시는 게 사이다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이고 조작하고 그게 언어 조작이고 상징 조작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지. 그러면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제 말이 조금이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뭐 청와대 대변인 좋고요. 법무부 장관 좋고요. 누구라도 와서 제 말이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 말이 맞는지. 이거 지적한 사람이 왜 아무도 없습니까? 예.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재판 받겠다. 재판 받겠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마라. 그거 말고는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무조건 위헌적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의 이 말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 통치권자의 말이 신뢰를 잃는다? 그러면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지금의 어떤 지지율 폭락도 연결됐다고 보는데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니콜라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통치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군주가 비록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민의 신뢰를 잃고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면 그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자산은 정직함에서 나온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의 신뢰를 잃으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편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한들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당연히 그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운명 책임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대통령께서 무슨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에 좌우되지 않는 채
그 5년간은 온전히 국정을 운영해라라고 해서 재판을 다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으로서 하실 일이지. 그 모든 대통령으로서 가장 헌법 수호의 그 책무가 강하신 분이 이 헌법을 다 엉망으로 해서 본인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것도 뭐 본인이 그 대통령 이후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거 자체가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순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통령이 나도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법위에 설 수 없다. 요 부분을 분명히 하고 국정 수행에서 오히려 좀 이게 편안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국정의 성과를 내면 그 대통령 임기 마무리 짓고 뭐 재판이야 받겠지만 그때 또 국민들이 국정을 잘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충분히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떤 면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뭐 지금, 그런 길이 있죠. 지금 뭐 역대 대통령들께서 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뭐 감옥에 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동시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또 정치적으로 사면이 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뭐 그 대통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게 반드시 그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어떤 역사적으로 전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좀 말씀대로 좀 큰 자리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 법치라는 거는 제일 어려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밑에 가장 어려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밑에 국민들 지금 사기당하고 뭐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래도 지금 검찰 미래위원회에 또 검사들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처리할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놔둡니까? 빨리 가가지고 저 처리하게 해야죠. 저 지금 수사 잘하거든요. 제 수사 능력은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국가로부터 배운 거예요. 선배들한테 배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민생 빨리 박서영 검사 복귀해서 수사해야 되는데. 저 빨리 수사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제가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고. 그리고 제 능력이라는 게 이게 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성호 장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대통령 재판지휘를 위한 행보들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공무원을 동원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전체가 거대한 배임이라니까요. 그렇죠. 배임이죠. 국민이 준 임무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임. 배임입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검사들 빨리 다 본인들의 직역에서 그 민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사기가 났는데 피해를 받는데 그게 막 5년, 10년, 5년, 뭐 4년, 5년 지금 4년, 5년 된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맞아요. 그거 검사들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아니 사건이 400건, 500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도 다 사라져버리겠죠. 증거도 사라지죠. 관련 인물들도 어디로 관련 인물들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공소시효도 도가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되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저 요새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변호사인데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면책시켜줄 수 있을 방법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시간만 끌면 됩니다. 시간만 끌면. 너무 쉬워요. 그거 피해본 사람들은요. 도저히 피해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똥 사건 소위 말하는 그 대변 사건 가지고 울산지검 분변 사건을 가지고 그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을 제가 2년 전에 제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했어요. 근데 민사소송은 1심이 2년 만에 나왔고요. 형사는 아직 저 경찰에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와. 그러면 제 사건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냥 일반 사람들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범죄자한테 당하면 그냥 참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왜 일본에 아직도 야쿠자가 있고 이탈리아에 왜 아직도 마피아가 있죠? 이 어떤 대신 해결해 주는 거죠. 사법 절차가 빨리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들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면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자력구제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지금 뭐 역사상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돈도 걔들 동원하면 빨리 받을 수 있고. 예, 우리나라에 뭐 소송이 너무 많다, 뭐 고소가 너무 많다. 일본은 없는데 일본은 해봤자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방식을 쓰죠. 다른 선진국들도 그런 나라가 많아요. 예, 아픈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약국 가면 온갖 약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약이 왜 이렇게 없냐?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병원에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좀 남용될 수 있는 약들도 약국에 많죠. 그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잘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되게 순식간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우려가 되는 게요. 지금 이런 수사 역량 같은 것들이 전수가 안 돼요. 전수가 안 되죠. 전수가 안 돼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빨리 제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밑에 넘겨줘야 돼요. 지금 내노라 하는 특수검사들, 아니 특수가 그렇게 잘못됐어도 그걸 어디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공수처에 뽑아가세요. 그래가지고 특수 수사를 해서 부패를 잡아야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실력이 다 사장돼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암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상상할 수 있으세요? 큰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이제 말뿐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고통받는 건 민생범죄 피해자들인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기가 너무 많아요. 보이스피싱도 너무 많고. 왜 그럴까요? 네,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무슨 누구의 이익 갖고 왔다 갔다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인데요. 아니 그러면 특수수사 그렇게 잘했던 거는 어쨌든 특수수사의 기능은 남아야죠. 그러면 그 부패는 누가 합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토호들의 그런 부정부패 그러면 누가 수사해요? 지금 수사 일절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수사할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그냥 두죠? 어떻게 수사됩니까? 뭐 국가수사본부? 아니 국가수사본부라고 이름만 정해놓으면 갑자기 수사 능력이 뿅 생깁니까? 지금 공수처 해보니까 어떠세요? 수사 능력 없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국립암센터라고 만들어놓고 암수술 만들어놓고 내과 의사들만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천하의 내과 의사들도 뭐 췌장암 수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변호사만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 10년 차 검사들도 하기 힘든 특수수사를 갑자기 하라고 던지면 그 사람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수사가 잘 된다고 저 국민들을 사실상 속이고 있고 이런 제도들이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네. 당장 이 정성호 법무장관은 우리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부터 빨리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짤막하게 법무장관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시죠. 예, 장관님 박상현 검사입니다. 예, 지금 장관님께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회사도 못 가고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그런 조작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때문에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랑 저희 가족들이 2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직무정지 이제 그만하고 복귀하게 해주세요. 저도 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그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요. 예. 거기다가 또 검사들 빼갖고 가서 연어술 파티 또 조사하신다면서요.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리고 이거 3개 다 해주시면 제가 법적 조치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정성호 장관님 잘 들으셨죠? 어쨌든 박상현 검사 마음고생 많았는데 1심 결과가 잘 나와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